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태쌤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에 비해서 제가 좀 커졌죠? 예, 카메라를 좀 이제 칠판 잘 보이라고 당겨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같은 날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죄송한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촬영할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실수로 이제 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칠판에 좀 이렇게 사람 얼굴이 둥둥둥 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사실 교과서 색깔하고 또 제가 깔맞춤을 한 의도도 없었지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잡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이미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겹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는 막 알아서 딱딱딱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이 내용이 이제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무슨 뜻이죠? 역사 이전의 시대. 영어로는 프리스토리라 그래요. 이거 배웠죠? PRE, 뭐뭐 이전에, 그래서 역사 이전에. 그래서 아직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없던 시절의 역사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의 역사는 뭘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냐면은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선사시대를 공부하실 때는 그 유물, 유적의 시기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시다시피 유물 유적이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볼까요? 자, 구석기부터 가겠습니다. 구석기는 이제 뗀석기, 돌을 이제 깨서 만들었다고 하죠. 뗀석기를 이용했고 이동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자,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의 주요 식량원은 사냥이라든지 채집 이런 것들로 이제 생활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동을 계속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을 열심히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계속 이제 이동을 할 건데. 그래서 바위 그늘이라든지 동굴과 같이 자연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게 떨어지면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뗀석기가 아닌 간석기를 쓰는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신석기라고 합니다. 신석기. 자, 그러면 왜 갑자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변화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은 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기온이 상승해요. 이거 빨간색 잘 보일까요?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때까지는 빙하기였어요. 그런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덥죠. 덥고 그 이전에 비해서 식물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신석기의 사람들은 우리가 저 식물을 잘 키워서 작물들을 잘 키워서 저거를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10,000년 전부터. 그럼 이전까지는 뭐 농경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없지는 않았어요. 뭔가 작물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 이 친구들도 알 텐데 그 속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에 와서 너무 잘 자라. 또 먹었는데 또 자라. 야, 우리 그냥 여기에 그냥 터 잡고 살자. 이런 시기가 바로 신석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 보다 이동을 했느냐, 정착을 했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은 이 정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정착을 하게 된 배경은 농경과 목축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 농경과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시기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농경과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해서 생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 내가 농사 짓는 곳이야 라고 딱 지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움집이라는 집을 짓는데 자, 어디다 지어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기구 말고요. 물이 필요하겠죠. 물.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서 움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신석기 유적지 어디 있어요? 잘 모르나? 그 암사동 가면 선사주거지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아가지고 저는 맨날 갔었는데 바로 한강 옆에 있죠. 그래서 저는 선사주거지에 놀다가 뭐 좀 재미없다 싶으면 바로 그냥 자전거 타고 강으로 가가지고 막 놀고 그랬는데,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제 필요한 물을 얻으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게 바로 신석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에 토기라는 게 등장하죠. 교과서에서도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기는 왜 나온 거예요? 용도가 뭡니까? 네. 농경으로 인해 나온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가 토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웠겠죠.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이 남았네, 어디다 보관하지? 그릇을 만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뭔가 내용이 뭐 이것도 많지도 않지만 정착이라는 키워드만 기억해도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용이 더 많아요. 내용이 더 많은데 우리 교과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청동기 철기도 한번 가볼게요. 자, 좀 있으면 생길 겁니다. 뿅! 이게 온라인 강의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한 방에 필기가 완성이 됐죠. 신나네요. 자,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또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동기. 자, 청동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당연히 청동을 사용했죠.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되게 빛깔도 되게 아름다운 그런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은 앞으로는 농업의 발달, 그래서 벼농사,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까지 한 건 벼농사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한 거는 논이 아니라 밭이에요. 그래서 뭐 조, 뭐 콩, 수수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시기로 치면은 기원전 한 2000년에서 1500년경, 이때부터 벼농사가 보급이 되는데, 이 쌀은 그 전에 먹던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리를 먹으면 어떻다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아마 이제 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보리 먹으면 방구 나와요, 뭐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쌀 먹으면 방구 안 나오나? 나오죠. 나오는데, 보리가 유독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먹고 나서 소화가 너무 빨리 돼요. 그러니까 몸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쌀에 비해서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낮아요. 쌀 먹으면 살 많이 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기존보다 내가 배를 더 부르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잉여 생산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잉여 생산물. 잉여, 남는 거. 자,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거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게 바로 신석기까지의 모습이에요. 평등했겠죠. 자, 그런데 청동기에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 한다? 야씨, 내가 더 먹을 거야. 내가 더 먹을 거야. 뭐 이런 애들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 뭐 그 정도로 전쟁까지요? 할 수 있는데 진짜 먹고 사는 게 그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겠죠. 더 먹기 위해서 막 전쟁도 불사해요. 자,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뭐 너가 이기고 내가 졌어 이러면 끝이 아니죠. 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네,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단순히 뭐 먹을 거 뺏고 끝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갖다가 앞으로는 나의 노예로 삼는다라는 시대가 바로 청동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 출현했다라는 건 보통 언제예요? 바로 청동기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계급이 출현하면서 누군가 이제 노예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온다? 국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가. 너무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다가 전쟁이 생기면서 우리를 지켜줄 국가가 필요해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 우리나라는. 자, 나라 국자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그 개념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라 국자에 보면은 안에 작은 요 입구자가 있죠. 자, 이거는 뭐 사람의 이제 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 이제 성이에요, 성.
자, 근데 그 성 밑에 보면은 한일자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 땅이라고도 하고 막는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이 뭐 하겠어요? 막는 거예요. 근데 맨손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창이 필요합니다. 요게 창과자예요. 요 옆에 있는 게. 요즘 한자 공부 안 하죠.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나라 국입니다. 자, 뭐예요? 창을 들고서 외부에 있는 적을 울타리로 방어하는 그 모습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에서 우리가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했다. 이게 청동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다가 철기로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을 썼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청동과 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청동은 일단 만들기도 좀 까다롭고 그렇게 단단한 금속은 아니에요. 철에 비해서. 철은 매우 단단하고 그 다음에 양도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왜 청동기가 먼저 나온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청동기가 철기에 비해서 사실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녹는 점이라고 하죠. 녹는 점이 1000도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철은 그 녹는 점이 1500도씨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은 철기가 훨씬 더 이제 생산하기가 편하지만, 그게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할 수 없이 청동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철기가 더 늦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철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청동기에 비해서 당연히 장점이 많죠. 양이 많고요.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농기구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 없냐면은 뭐 땅을 파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단 너무 비싸요. 청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싼 거 가지고 땅 팔 수 없잖아요. 막 우리가 다이아몬드 가지고 뭐 농기구 만들 수 없잖아요. 아무리 단단하다고. 그죠? 근데 철은 양이 많기 때문에 농기구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깊이 가리가 가능해집니다. 돌로 쓸 때보다 철로 땅을 팠을 때 더 깊이 파게 되고, 이게 농사를 지을 때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청동기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제 무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청동기 시대에는 내가 청동을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면은 이 청동검을 가진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혼내줄 수 있어. 그래서 나라가 별로 안 나와요. 고조선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철기 시대에는 내가 철검을 들고 어딜 가잖아? 그럼 쟤도 있어. 얘도 있네? 뭐 너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복을 할 수 있는 힘들을 다 갖게 돼요. 다 고만고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매우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이 혼자 힘으로 지키기는 조금 힘드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일종의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힘을 합친 관계를 동맹보다는 약간 약하다 그래가지고 연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때부터 연맹왕국이라는 게 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빨간색 연맹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초기에 이제 초기 국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맹왕국이 나왔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연맹왕국 국가로는 부여, 고구려, 사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이제 공부하신 기억이 좀 날 텐데,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연맹? 오부연맹. 그죠. 기억났죠. 그러니까 사만도 뭐 변한진한 마한이 있는데, 변한진한이 뭐 12개 국가가 뭐 서로 이제 합쳐진 국가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은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연맹을 이루었다라는 게 요 초기 철기 시대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연맹왕국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우신 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막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한번 이야기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가장 첫 번째 국가였던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올게요. 뿅. 나중에 학교에서 저 놀리지 마세요. 자, 고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조선 하면은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곰 나오고 뭐 호랑이 나오고 하는 좀 이상한 이야기. 너무 이상한 이야기로만 치부하면 안 되고 우린 거기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이 건국신화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조선인데 뭐 기원전 2333년이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연도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약간 이제 옆에다가 날개로 뭐 이렇게도 써 있던데 라고 약간 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 연도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고조선의 지도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지도를 보시면요, 주로 이제 활동했던 범위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고인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영역을 이 두 가지 의문을 통해서 추정한다라는 거. 자, 보시면 비파형 동검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북방식 고인돌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돌 두 개 위에 큰 돌 얹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유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지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고조선 사회의 특징 한 가지, 바로 재정일치였다. 자,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여기서 이제 의미를 이해할 텐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라는 거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고조선의 지배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단군 왕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단군 그리고 왕검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군이라는 건 뭐냐? 단군이라는 거는 몽고어 중에 탱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탱글이 비슷한가요? 단군, 탱글이, 탱글 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탱글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무당. 뭐 하늘이라는 뜻도 있는데 보통 옛날에 이제 하늘 보면서 제사 지냈으니까 탱글이를 무당이라고도 하는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어디 전라도 지역의 방언에 단골이라고 있대요. 단골. 아마 부모님이 혹시 전라도에서 오셨으면 물어보세요. 단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무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단군이랑. 그래서 아마도 단군이라는 뜻은 무당이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던. 자, 그럼 왕검은 뭐겠습니까? 왕검? 그냥 왕검에서도 풍겨지지만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왕검은 아마 정치적인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일 거다라는 거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적으로 실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초기 시대에는 우리가 하늘에다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이제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어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명에서 하늘 또는 태양을 신으로 숭상하는 데서 다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기가 뭐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사람의 뜻이 곧 그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사람들까지 실제로 지배하는 형태가 아마 초기 국가에서는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텐데 고조선의 역사를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위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만은 원래 이제 중국에 있던 사람이죠. 중국에 있다가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에 기존의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조선을 이어갔던 사람인데, 이 위만이 오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실 때. 자, 그럼 위만이 오기 전에, 대체로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4세기쯤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고조선이 연나라하고 대립을 했다라고 해요. 자, 연나라라는 거는 당시 이제 중국이 뭐 춘추 전국시대 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을 텐데, 그 중에 연이라는 나라와 고조선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조선이 어느 정도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뭐 대립이라고 하지만 거의 우리가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세습했다. 그 다음에 상, 경, 대부 같은 관직이 있었다. 자, 결국 이 얘기들은 전부 다 뭡니까? 고조선이 하나의 어떤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사료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만이 오기 이전에도 이미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에 요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위만이 오는 거죠. 위만이 와서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BC 2세기, 이때쯤에 와요, 위만이. 근데 이때 상황은 또 어떠냐면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위만이 오기 전에도 철기를 쓰기는 썼어요. 철기를 쓰긴 썼는데, 위만이 아마도 중국에서 오면서 좀 발전된 철기 문물을 들여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썼기 때문에 아마도 왕이 되고 나서, 야, 우리 철기 문화를 좀 많이 가지고 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지도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고조선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한나라와 그 다음에 남부의 진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의 교역을 고조선의 중간에서 중개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먹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쳐들어옵니다. 이때 한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한무제. 기억나시죠? 한무제 하면은 그냥 뭐 땅을 많이 넓혔다, 뭐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한무제가 고조선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고조선이 멸망해버려요. 이게 바로 BC 108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끝이 나고, 그 지역에 이제 한에서 설치한 뭐 여러 가지 군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고조선. 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 위만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사료 한번 보고 갈게요. 그 당시 이제 고조선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료인데, 8조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8조의 법.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자, 이거 가지고 누가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빌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틀려요. 왜냐하면 다음 거 보면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남에게 상처 입혔을 때 같이 상처 입히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갚죠. 이거는 고조선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단순한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다스렸다. 왜?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상처를 입힌 사람을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개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했고, 이거를 꽤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비로 삼는다는 대목을 보면은 역시 당연하지만 계급사회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네, 역시 사유재산의 개념. 돈이면 다 되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요게 이제 고조선의 법이고, 이제 8조인데 나머지는 이제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항상 이제 요렇게만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료를 보시고 역시 고조선의 사회를 유추하시면 돼요. 이거 암기인가요? 아니죠. 사료는 무조건 시험에 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료를 보고.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끝나죠. 벌써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고조선 이후에
여러 나라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청동기 때는 이제 다양하게 국가가 출현하지는 않지만 철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국가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근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다? 이제 연맹 국가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연맹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친구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12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지도가 나와요. 그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할게요.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북부, 만주 북부에 있는 국가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5부 연맹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개의 소국이 연맹을 이루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5부 연맹 중에 하나의 좀 강한 부족에서 왕을 배출하고 나머지 4개가 4개의 뭐 지역을 지킨다 그래서 사출도라는 게 나옵니다. 교과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10페이지인가요? 되게 불안에 떠는 왕이 나와요. 그 보이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4명이 나오는데 각각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래서 말, 돼지, 뭐 소, 개 이런 깃발 든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5부 연맹을 이제 보여주는 사파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왕의 권한이 센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세지 못합니다. 연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뭔가 잘못하거나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왕에게 그 탓을 막 다 몰아요. 네가 잘못한 거야. 왕이 문제야. 그러면서 언제든지 왕이 교체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왕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에서 왕을 내다가도 힘이 약해지면은 다른 부족에서 왕을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왕권이 아직은 약했던 형태를 연맹국가라 그래요. 부여가 이제 그런 5부 연맹을 했고 사출도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 내려오신 고구려가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옥저와 동해가 있어요. 세트로 갑니다. 좀 얘네들은 억울할 수 있는데 좀 세트로 갈게요. 옥저하고 동해는 일단 왕이 없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대신에 지도자의 이름이 뭐예요? 읍군 삼로 이렇게 부릅니다. 벌써 약간 좀 왕에 비해서 없어 보이죠? 읍군 뭡니까? 읍의 군주, 이장님 이런 느낌이에요. 삼로, 3명의 어르신 이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은 조금 발전 단계가 낮은 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이 옥저하고 동해 위치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엄청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앞글자를 따서 옥동자 이렇게 했어요. 옥동자. 미안합니다. 어쨌든 헷갈리지 마시라고 위치. 자, 그 다음에 삼한으로 가겠습니다. 삼한. 삼한은 이제 마한, 변한, 진한이 이제 또 하나로 이제 형성이 된 건데 보시면 여기가 좀 특징적인 게 신지와 읍차라는 어떤 정치적인 지배자가 따로 있고 천군이라 그래서 천 나왔죠. 천, 하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 뭡니까? 재정이 분리되어 있다. 빨간색이 좀 말썽이에요. 앞으로 학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재정 분리, 미안합니다. 노란색으로 갑시다. 재정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에서 봤던 재정일치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아마도 한 단계 이제 발전한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마 기억 많이 날 겁니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건 신성시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소도로 간 경우에 신지하고 읍차가 달려와가지고 범죄자 내놔라고 해도 천군이 어디 소도를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인 지배자와 종교적인 지배자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나라들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지겹죠? 자, 고구려부터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부여 출신이에요. 우리 이거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무슨 신화? 네, 고주몽 신화.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부여에서 도망쳐가지고 뭐 거북이 막 등 밟고 동물 학대하면서 막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고구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여 출신의
주몽과 그 주변 사람들이 만든 국가 형태도 부여를 닮아갈 확률이 높겠죠.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역시 오부연맹의 형태로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가볼까요? 백제도 우리 알죠? 고구려 출신이에요. 그 온조하고 이제 비류인가요? 온조하고 비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유리라는 애 때문에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뭐 내려왔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출신인데 한강유역에다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마한의 한 소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마한의 대다수의 이제 국가를 복속하고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신라도 역시 여러분들 신화를 기억하시면은 뭐 박혁거세가 뭐 아래서 이제 깨어날 때 주변에 누가 있어요? 6분의 어르신이 있어요. 6분의 어르신. 그래서 그 6분의 어르신이 일종의 이제 육부연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부연맹. 그래서 6개의 약간 작은, 어떻게 보면 이 오부연맹의 부보다도 더 작아요. 그 작은 일종의 마을, 6개의 마을이 합쳐진 나라가 신라다. 그러니까 이 육부랑 이 오부는 좀 다릅니다. 더 규모가 작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라는 경주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진한을 결국에 이제 복속을 하면서 역시 백제와 마찬가지로 더 발전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 사실 이제 우리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가야의 위치가 좀 애매해졌어요, 이 친구가. 이 교과서는 지금 연맹국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가야는 연맹국가긴 한데 이 연맹국가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가 이제 중앙집권적 뭐 고대국가 해가지고 다룰 때 그때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시기상으로는. 그런데 연맹국가라서 이 단원에서 아예 그냥 뽀개버리고 가겠습니다. 자, 가야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변한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가야는 역시 연맹국가였는데 초반에는, 자, 전기가야 때는 3세기경입니다. 금관가야라는 가야 연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후기 가야로 가면은 이 중심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가 돼요. 자, 교과서 지도로 한번 보시면은 중심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후기에는 그래서 대가야가 중심이다. 자,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냐? 제가 써놨죠.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야가 무슨 잘못했다고 고구려 거기서 여기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죠? 이때 그럼 이 고구려 왕이 누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막 올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땅 잘 먹는 사람. 네,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야를 혼내주고 결국에 가야가 막 우왕좌왕 하다가 이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가야가 한 단계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6세기경이 되면은 뭐 진흥왕이나 버풍왕 같은 왕들에 의해서 가야 연맹이 하나씩 없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맹 국가들의 특징을 제가 다 잡은 겁니다. 사실 예전 교과서에서는 여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뭐 부여는 뭐 영고, 동해, 무천, 거기에다가 뭐 민면의리제, 뭐 서옥제 엄청 많은데 아주 우리가 기분 좋게도 다 날라갔어요, 이번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으니까 가볍게 쭉쭉쭉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내용이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나오니까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온라인 강의 이제 첫 번째 강의였나요? 이게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제 1강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2강은 이제 삼국시대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뭐 해야 된다? 복습해야 된다. 복습. 다 날아갑니다. 복습 안 하면은 이 얼마 안 되는 내용조차도. 자, 그러면은 복습 열심히 하시고 2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